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바이오 산업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신약 개발과 재생의료 분야에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된 대전시가 추가 실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바이오 기업 육성에 힘이 실 거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현황을 좀 짚어보고요. 대전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요. 대전시에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김범태 CVI 융합연구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바쁘신 분이죠. 충남대병원 김현숙 감염내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본 토론에 앞서서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정부는 K-바이오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치료제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바이오 분야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낸 데 이어 치료제 연구까지 가능해지면서 바이오 산업 전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감염병 분야에서 치료제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이 열렸고 이번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관련 기업들도 대전으로 몰려올 수 있는 기반이 제가 아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요즘 대전에서 제일 바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 교수님, 그 충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 코로나 치료의 선봉에 서 계시잖아요. 네. 감염실장이신 거죠, 지금?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맡고 있습니다. 계시죠. 예. 네. 뭐 처음부터 토론이 엉뚱한 대로 새는데 김 교수님 일과가 좀 궁금합니다. 요즘 네. 얼마나 바쁘신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총 이제 병원에 한 7시 반에서 8시쯤 출근을 해서요. 그날 이제 그 대전시로부터 전날 밤 사이에 확진된 확진자들의 명단을 받아보고요. 네. 그리고 현재 본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상태를 총 점검을 해서 그래도 상태가 많이 호전된 분들은 뭐 퇴원을 시켜드리거나 또는 보훈병원이나 생활치유센터 쪽으로 이제 전원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하고 실제 새로 입원하실 분들 이런 병실 조정하는 네네. 그런 일들을 하고 환자를 또 다 전반적으로 상태를 직접 점검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점심 시간이 다 되고요.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관련된 회의 병원 내에서 그 전체 재난대책 회의라든지 네네. 관리자 회의 이런 것 등에 참여를 하게 되고 네네. 또 저녁 시간에는 학회에서도 이제 줌 화상 회의 같은 걸 이용해서 학회 쪽에서. 현재 코비드 19에 대한 대책 회의 같은 게 이제 계속 비정기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뭐 일과 시간이 뭐 11시, 12시 정도에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만 주무시고 또 다시 또 네, 그렇죠. 저희가 초반에 김 교수님한테 좀 질문이 집중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이런 뉴스는 매일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퇴원하는 소식은 잘 못 들어요. 네. 이렇게 그 옆에서 이렇게 쭉 치료를 하는 걸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보통 이게 뭐 아직 치료약도 뭐 나온 게 네. 제대로 없고 한데. 예. 그래서 뭐 치료약으로 지금 렘데시비어가 이제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약이긴 합니다만 그게 실제 공급량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산소 투여가 필요할 정도의 네네. 중증 이상의 환자들에서만 네네. 지금 투약을 하고 있고 네네. 증상 발생한 이후 열흘 이내에 투약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요. 네네. 이게 좀
증상 발생하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악화되시는 분들은 또 그 렘데시비어의 투약 그 적응증에 속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대증요법이라고 환자 증상에 맞춘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네, 계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나이가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열 좀 나시고 뭐 기침, 뭐 호흡기 증상 좀 하시다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분들은 대략적으로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퇴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네. 좋아지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고령층, 이미 알려져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이 기저질환 그런데요. 있으시고요. 예. 예. 고령층 그리고 뭐 기저질환으로 당뇨라든지 뭐 심질환이라든지 뭐 만성 폐질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훨씬 중증도가 높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일반적인 산소 투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공호흡기라고 하는 것도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에크모라고 하는 체외혈액 그 산소화 장치라고 지금 하는 걸. 에크모를 다신 분들도 계세요? 이번에 현재는 없는데 현재는 안 계세요? 저희가 2, 3, 4월에는 에크모를 필요로 했던 분들이 한 6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진료하느라고 본원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대증요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환자 생명을 이렇게 받쳐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일정 기간을 또 지나시면 본인의 면역력으로 해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은 뭐 이제 중증 환자들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입원을 해 계셨었는데요. 그래도 사망자가 별로 많지 않았고 그렇게 예. 많이들 완쾌 회복이 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뭐 치료 과정을 저희가 쭉 들었는데 뭐 유일한 희망은 백신이다. 뭐 거기서도 말이 엇갈립니다. 이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지금 한참 백신 개발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뭐 대전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요. 뭐 코로나가 변종이 돼서 대전에서는 요즘에 그 감염력이 훨씬 강한 GH형이 유행을 했고 뭐 그래서 훨씬 더 전파가 빨랐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백신 개발 현황 좀 네. 먼저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체가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주요 변이체로 보면 이제 3가지 타입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태원 사태 이후로 감염력이 좀 월등히 높은 것은 GH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저희가 백신 개발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백신 개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 자체를 이제 그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백신이나 생백신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 유전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RNA 백신이라든지 DNA 네. 백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표면 단백질을 활용하는 네. 네. 재조합 백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 변이가 되게 되면은 백신 기존에 만들던 백신이 들을 수가 없죠.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범용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맞으러 가시면 상가 백신, 사가 백신 이런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플루엔자가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타입에 따라서 3가지, 4가지를 혼합해서 맞는 이런 백신이거든요. 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도 저희가 변이가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다양한 타입의 백신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혼합으로 맞든지 아니면 범용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SK 바이오팜에서 좀 백신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에서 DNA 백신 쪽에 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 네. 임상을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임상을 네. 들어간 회사는 없죠. 지금 이제 전임상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저희 사업단에서 최근에 개발한 백신 후보 물질을
HK 이노엔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하셨죠. 네, 그것도 아마 곧 전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 그 지금 해주신 말씀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요. 네. 근데 지금의 백신 개발은 초기 바이러스에 기반을 두고 쭉 그렇습니다. 이루어져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망이 엇갈립니다만 뭐 6개월 얘기도 나오고 1년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나올 백신들은 효과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것은 뭐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요. 네네. 바이러스 변이에 따라서 네네. 그 변이된 것이 감염력이 높아진다든지 네네. 아니면 병원성이 강해진다든지 이런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더 연구해 봐야 될 일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연구해서 생산하고자 하는 백신이 네네. 변이된 백신 바이러스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타겟팅 하는 데가 변이가 안 되면 네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우려는 지금 현재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우선 이제 그 변이가 어느 부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긴밀하게 연구를 해서 네. 그것이 백신 개발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다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반에 두 분한테 좀 질문이 몰렸는데요.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바이오 산업, 뭐 K 바이오 많이 뜹니다. 근데 물론 대전을 포함해서요. 정말 뭐 요즘에 K 방역, K 바이오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규모가 그럼 도대체 경쟁력이 있는 거냐, 얼마나 되는 건지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흔히 그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의약품과 관련된 그 바이오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바이오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뭐 보통 레드 바이오라고 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화이트 바이오라고 하는 환경이나 에너지, 보통 그 바이오 소재라든지 또는 그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도 이제 바이오 산업의 축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바이오라고 하는 그 식량이나 자원과 관련된 네네. 이를테면 뭐 GMO라든지 뭐 바이오 식품이나 바이오 농약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는데 네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바이오 의학과 관련된 레드 바이오 레드 관련된 바이오 부분이라고 쪽이네요. 볼 네네. 것 같고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그 국내 레드 바이오 시장은 약 12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 또 최근 3년간 그 연평균 성장률도 약 6.6% 정도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초기 창업을 하려면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단일 품목으로는 ICT나 다른 쪽보다 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약 8,400억 정도가 투자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전 바이오 산업은 현재 그 대전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 38% 정도가 되는 약 21개사 정도가 바이오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그 바이오 관련된 집적지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대전이 가지고 있는 뭐 이따가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연구개발 기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2018년 기준으로 그 아까 한 8,4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했는데 네네. 대전에 투자된 그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된 규모가 한 2,450억 정도가 됩니다. 8,400억에서 2,450억이면 전체 한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네. 대전이 다른 뭐 어떤 지역보다는 적어도 그 미래 시장으로서의 바이오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집적도와 그리고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 박사님, 그 좀 논의를 이어서요. 지금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한 20%다. 뭐 그러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이 뭐 바이오 4대 클러스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도 어떻게 그 정도의 어떤 집적이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크고 또 매출액도 매년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 시점을 딱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추세를 볼 때 이게 지금 K-바이오라는 말이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시장 규모에 앞서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예전에 어느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나라의 불행은 시인에게는
굉장히 축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가 과학자가, 사실은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게는 이게 천재 일우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이 있지만 최근에 그 카타르의 그 백신, 그러니까 진단 키트를 공급함으로써 바이오니아가 대덕특구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나라 그 조선 수주를 하는데 굉장히 그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대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대 이제 출연연이 있죠. 화학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누적된 연구 결과들 또 이제 그 LG화학이라는 큰 기업에 있던 분들이 누적된 연구 결과가 몇십 년에 걸쳐서 있다가 이분들이 바이오 그 벤처 창업을 하시고 그 기업들이 왔을 때 이런 그 천재 일우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당연히 이제 대전이 그 4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쟁하는 4대 바이오 클러스터가 어디입니까? 근데 조금 특성들이 틀립니다.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해갖고 대량 생산 위주고요. 그 다음에 판교가 있죠. 그 다음에 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오송. 네, 오송입니다. 근데 각각 이제 조금 특화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특화 분야를 더욱 그 전략적으로 더 특화를 해서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출연연이나 그 LG화학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생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도 올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연구 역량을 보여주면서 협업하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이 기회를 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단장님 천금 같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냉정하게 보면 진단 키트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치료제, 백신은 뭐 멀었고요. 치료제도 사실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볼 때도 대전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저희가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지만 일단 치료제가 아직 나온 게 뭐 지금 에볼라 치료제죠. 에볼라 치료제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렘데르시르 나오긴 했지만 써보셨나요 혹시 이거? 네, 써봤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 일단 써본 환자들은 지금 다 이제 좋아지고 계시긴 한데요. 그래요? 이게 실제로 그 이제 N수 우리가 이제 써본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 면밀하게 무작위 배정을 해가지고 투여한 경우와 투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비교를 해야 그 효과를 이제 정확히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본원에서는 아직은 뭐 한 2명 정도 사용을 해본 상태거든요. 전국에서 한 20분 정도 썼다 그러는데 그 두 분이 충대병원에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뭐 두 분 다 일단 좋아졌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효과가 좋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아직 효과를 논하기에는 너무 써본 증례 수가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미 이제 그 길리아드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 연구라든지 또는 미국의 NIH에서 주도한 그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제 임상적인 호전은 확실히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직 바이러스 자체가 실제로 렘데시비어를 투약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더라. 뭐 이런 데이터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 호전이 투약한 군에서 훨씬 빨라서 병원 입원 기간이 줄어들더라. 이런 정도의 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그 분석 결과는 나와야 이제 아마 올해 말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야 그 렘데시비어의 정확한 효과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약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투약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밖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제 임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시클레소나이드라고 해서 일종의 스테로이드 제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흡입하는 흡입제를 이용을 한 치료라든지 또는 원래 비형 간염 치료제로 개발된 클레부딘 같은 게 이제
실제로 세포 배양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뭐 네네. 그런 약제를 가지고 한번 지금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나파모스텟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 세포에 들어갈 때 그 수용체가 필요하지만 그 수용체의 결합과 동시에 일종의 프로테이즈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단계를 블락하는 그런 약제로 이제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중에 나파모스텟이 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 다 나와야 어떤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지금 김 교수님 얘기하신 약제 중에 국산은 아직 없는 거죠? 네, 국산은 아직 없습니다. 국산 치료제 현황, 저희가 뭐 좀 쉽게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어디 정도 와 있습니까? 물론 아까 백신 얘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글쎄 뭐 100m를 어떻게 계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후보 물질을 만드는 단계까지는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실 렘데스비르라는 약도 네네. 에볼라 치료제를 연구하다가 이제 그렇죠. 있던 약입니다. 사실은 예, 예. 상용화는 아직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FDA에서 긴급 승인을 받은 약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약물 재창출, 그러니까 기존의 약물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 재창출 연구를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너 종이 지금 이제 임상에 가 있는데 그것의 오리진이 외국 회사라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그 약물이 가지고 있던 약효가 그 코로나19 치료 환자에게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혹시 성공적인 약효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에 이제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도 정말 코로나19를 대상으로 해서 후보물질 연구를 해왔고요. 네네. 그것을 그 현재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국내 기업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서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전임 사항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직도 선진국에서는 좀 약간 이제 후발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역사가 짧고 우리나라 스스로 약물을 만든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자체의 어떤 약물을 가지고 그 도전할 수 없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이 신약 개발 제약 이쪽도 어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잖아요. 정말 글로벌 대기업 뭐 길리어드나 뭐 모더나 이런 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맞습니다. 같은데 과연 될까? 물론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하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GSK라든지 파이자라든지 이렇게 네네. 글로벌 제약사처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대한민국에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면 일단은 연구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후보물질을 생산을 하고요. 그 후보물질에 대한 그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1상, 2상까지만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면 결국은 그런 그 대형 제약사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손을 잡고 그렇게 개발하게 된다면 그 10억 달러 이상 들어가는 신약 개발에 일정 그 비용 부담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기회 요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당분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제약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한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레고캔 같은 경우도 뭐 상당한 규모의 기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뭐 GSK나 머크나 화이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쪽 그 후보 물질, 뭐 타겟 물질 이런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그 FDA 승인을 받은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혁신 신약까지 전 과정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앞쪽에서 나오는 그 단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그 후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물질이 이제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예컨대 독성 평가와 전임상, 임상 1, 2, 3상을 거쳐서 적어도 뭐 어떤 건 한 10년 이상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 그 유효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약효성이 있는 물질을 1000개 이상 이렇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걸러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0억 달러 약 1조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글로벌 대기업들도 그거를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이 앞단에서 있는 그 기초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스타트업들이나 벤처들한테서 그걸 많이 그 소싱 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고 사실은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스턴을 글로벌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의 넘버1이라고 하는데 보스턴 같은 경우도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바이오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저 임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각각의 특색이 있다면 대전은 약간 그 보스턴형과 가까운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따 이제 말씀 또 나오겠지만은 대전이 가져가야 될 전략도 예컨대 머크나 화이자와 같은 기업을 키우겠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화학연, 생명연, 카이스트와 같은 그런 그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는 뭐 지금은 LG생명과학이 그 마곡으로 올라갔지만 뭐 SK나 뭐 하나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 연구소에서도 일정 정도는 바이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초기에 그 좋은 그 유효물질이나 후보물질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성장한 다음에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을 할 것인지 하는 것 관점에서의 그런 전략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해주신 말씀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되셨잖아요. 예. 인체 유해물 저희 일반인들은 좀 어렵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까요? 예. 그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대전 지역을 이번에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인체 유해물 공동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대전 기업들 말고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그 검체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RB라고 하는 그 생명윤리위원회를 거쳐서 병원에 있는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그 물질하고 약효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전은 그거를 그 개별 기업이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대전시가 구축한 그 3개 공동병원을 중심으로 한 인체유해물 공동은행에서 그걸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선정이 된 체외진단기기 규제자유 특구이고 이번 그 6월 달에 선정된 그 치료제 또는 뭐 감염병 규제자유 특구는 아까 말씀하신 진단기기에 국한돼 있던 것을 이제 병원체를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그것까지 이제 확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그 병원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후보 물질을 서로 그 연결해서 이제 이것들이 정말 그 약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거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 서울에 있는 그 판교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검사를 의뢰하고 본인들이 의뢰한 그 결과를 그냥 단순히 수치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이번에 이제 충남대 병원에 BSL 3등급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이제 공동 랩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로 봐서는 그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외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대전 지역으로 올 거라는 생각이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것도 그거지만은 일단은 이 바이오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개임상 연구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빨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증을 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업이 필요한데 사실은 병원하고 기업들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 뭐 서울 수도권보다는 뭐 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강소 지역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게 아주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국장님이 장밋빛 전망을 이렇게 쏟아내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큰 방향은 동의를 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K바이오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K자 들어가는 건 다 지금 기세가 있는 겁니다. K-팝도 그렇고요. 그렇죠. 누가 뭐 BTS나 이런 거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피는 시기가 한국인의 특성이
빠르다는 거에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기인데 이 빠른 시기에 있어서는 그 등치가 큰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마불사가 아니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속자 생존. 네네. 빠른 기업이 살아남는 시기입니다. 예. 지금 그런 면에서 이게 그 진단 키트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세를 잡은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살아가려면 조건들이 또 사실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국장님 보스턴 클러스터 얘기했고 다 했지만 그 해외 유명한 그런 이제 연구 중심 클러스터들을 쭉 보게 되면 뭐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도 그렇고 그 지역에 그 총장, 그 지역의 그 가버너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계속 회의를 하고 아 우리 지역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고민 끝에 나온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도 뭐 다윗과 데이브 이게 말씀하신 골리앗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전략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촉매 역할을 사실은 이번 코로나가 제공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예전에 대전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말을 누구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모여가지고 좀 대전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진짜 연구 중심으로 하든 어떻게 이렇게 키울 건가를 지금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움직인다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지금 규제 특구로 지정된 곳 물론 이게 그냥 누가 지정해 주는 건 아니죠. 지금 대전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이제 지정을 받은 거고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직접 임상을 하시잖아요. 네.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떨까요? 그 대전 바이오 산업의 어떤 생태계 지금 뭐 단장님하고 네. 또 협업하시는 것도 있고요. 네, 예. 예. 이런 점은 참 장점인데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이런 게 좀 있으시다면 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메르스 때도 대전 지역에 이제 서울 지역하고 대전 지역에만 유일하게 환자가 발생을 그랬었죠. 했었는데 예,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뭐 각 연구원이나 벤처회사에서 어떤 환자 검체를 얻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접촉 시도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비드 19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 발생을 딱 하면서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여러 기업들에서 또는 연구원에서 환자 검체를 얻어서 이러한 연구 또는 제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접촉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 보는 일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지만 이런 연구를 해서 무엇보다도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거 빨리 개발을 해내야 되고 나아가서는 치료제나 백신이 어찌됐든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것 이상으로 네. 이런 연구에 협력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제 검체를 열심히 잘 모으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또 그동안 열심히 제공을 해서 지금 그런 진단 키트들이 많이 승인을 받고 해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은 도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번에 이제 저는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 뭐 4, 5년마다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종의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전염병이 딱 하나 터지면 곧장 검체를 모으고 그걸 활용한 뭐 진단 키트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뭐 백신 개발 이런 연구원 쪽으로도 이런 협업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 규제 특구 일환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그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게 된 그런 시발점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장님도 김 교수님한테 검체 좀 달라고 하셨습니까? 네, 뭐 저희는 김 교수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요. 네, 네. 사실 저희 사업단은 초기에 네, 네. 2016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메르스 지카 위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출범하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출범을 한 거죠. 아, 그 메르스 그런데 때문에 이제 출범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메르스 환자가 거의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당시에 김 교수님께서 10여 명 넘는 메르스 환자의 검체를 저희가 받아서 실험도 해서
메르스 백신 연구도 했고요. 네네. 이번에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백신 개발에 있어서 네네. 환자 검체를 받아다가 네네. 진단에도 활용을 하고 네네. 또 백신 경우에는 중화항체 값을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쪽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이런 연구 인프라가 갖춰지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대전 지역의 바이오 특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요. 네네. 대전 지역이 바이오라는 분야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왕 한다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도 보면 저희가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를 제외하더라도 네. 연구실에서 얻어진 결과를 실증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네네. 그러려면은 결국은 그런 약물이 됐든 백신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 테스트베드 이게 사실은 연구 중심 병원이 되는데요. 네. 이게 대전에는 사실 있긴 하지만 미약합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대형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연구를 위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대전 지역을 보게 되면 임상에 바쁘시고 치료에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 연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연구 중심 병원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면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를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중심병원은 국장님 이 대전시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지금 다릅니다. 무거운 과제를 던지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빅4라고 하는 그런 대형 병원들도 완전한 의미의 연구 중심 병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연구 중심 병원을 대학 병원이나 대학 자체에서 이제 구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대학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연구 중심 병원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기업과 같은 역할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보통 차병원이나 아니면 서울대병원은 조금 다른데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데도 그런 쪽으로 기업하고 연결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산병원은 아산병원 자체 내에서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인가 이런 연구 조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2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이 많은 자본이 이제 집적되어 있는 그런 지리적 맥락이 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대전이나 부산, 광주 이런 지방 지역 대도시만 하더라도 어떤 임계치를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걸 갖출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목적의 연구 중심 병원 소규모 병상이라 예컨대 50병상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지자체 차원에서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고요. 감염병 중심 병원은 이제 지역의 감염병이 이제 창궐하게 될 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컨대 음압병동을 특별하게 더 정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예. 근데 다만 필요성은 지금 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고베가 대지진 이후에 바이오 쪽으로 해서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베시 차원에서도 이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일본의 고베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한 30병상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가봤는데 그 정도 되는 연구 중심 병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아주 소규모 병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연구 중심 병원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초기 연구개발 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 같은 곳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정말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다시 또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충대병원 정도면 규모도 상당하고요. 특히 또 충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중심병원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규모가 1,300병상이 넘는 규모인데요. 규모에 비하면 이제 감염내과만 봤을 때에도 의사 수가 남아 도는 의사 수는 아니어서 지금 다 임상하고 감염관리 쪽 일에 다들 그냥 너무나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이제 연구 쪽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의욕이 넘쳐서 사실 대학병원에 남게 되었는데 이제 실상은 환자를 봐야 되고 네. 그런 임상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그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중심병원을 제대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가려면 그런 임상 일 쪽의 워크로드가 현저하게 적고 오로지 연구 관련된 일에만 또는 연구와 연관된 환자 보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충남대 병원도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특구 지정 사업하고 이번에 연구중심병원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면서 그런 연구 교수 제도 같은 거를 새로 만들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많이 충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임 박사님, 뭐 지금 연구중심병원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외에 좀 대덕특구 이제 대전이 바이오 어떤 메카로서 좀 크려면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될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혹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뭐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연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그 강점을 더욱 이제 강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인 분야는 네. 사실 이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지금 일종의 지금 생태계가 형성된 단계인데 네. 네. 그분들을 다 힘을 모아서 네. 그 대전이 이 K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이다라는 이런 브랜드 전략도 짜고 또 국민 홍보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자리매김이 돼야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따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과 정부 차원의 예산을 따고 정책화하는 거는 사실은 또 다른 일입니다. 네, 네. 그럼 물론 이제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참에 좀 그런 전략적 아젠다를 만들어서 네. 중앙정부에 계속 제기를 하고 국회에서도 홍보도 하고 해서 좀 예산을 따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겠다. 네. 이거는 뭐 대전 바이오 클러스터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광주 광산업 할 때도 그랬었고요. 네, 네. 다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국장님한테 또 숙제를 하나 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좀 슬슬 정리할 시간이 돼서요. 한 가지씩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대전시가 어떤 K바이오의 메카로 크기 위해서 물론 지금 여러 출연 패널 분들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뭐 또 일정 부분은 또 같이 동화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각자 이제 분야가 좀 다르시잖아요. 애로사항이라 그럴까요? 이런 점은 좀 대전이 크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뭐 이게 국장님 민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씩만 좀 저희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김 교수님부터 좀 저희가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고 실제 네. 환자를 가장 근접해서 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모든 이런 연구나 이런 의약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첫 시작이 환자고 마지막 마무리 종료되는 과정도 그렇죠. 결국은 환자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기여, 공헌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전반적으로 많이 인식을 좀 심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단순한 검체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그러세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그 환자분께서는 그 연구 결과에 수혜를 받으시지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좋은 연구가 개발이 돼서 뭐 인류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약이라든지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혜택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많이 옅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저희도 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뭐 네. 저희가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K바이오 대전 또 연구개발 특구, 근데 이거를 좀 특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과거에 사스, 메르스도 겪었고 이번에 또 코로나19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 분야는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분야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감염병 분야의 환자는 유행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예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전혀 연구개발에 투자를 안 합니다. 암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 같이 항상 환자가 있고 이익 추구가 가능한 부분은 민간이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이와 같이 감염병 분야에 좀 치중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진단, 치료, 백신 이런 쪽에 좀 특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전 특구를 바이오 특구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국책 연구 기관도 있고 기업도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인력 면에서 보게 되면 네. 대전 특구도 결국은 지방이에요. 결국은 우수한 인재들이 다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려면 대전시가 앞장서서 그런 좋은 연구 인력들이 대전에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어떤 그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이런, 방안.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두 분은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부터 좀. 예. 뭐 할 말이 많은데 네. 시간이 없다 하셔서 뭐 애로사항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인력 채용의 문제라든지 네, 네. 또는 뭐 창업 공간의 문제 또 부족한 산업 용지라든지 또는 그 임상과의 그런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거나이저나 커넥트해주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약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지 하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또 전문가 그룹과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바이오라는 게 결국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체외 진단 기기의 그 수출 급증과 연계해서 그 글로벌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진단 기기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 치료제, 신약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오 산업의 포지셔닝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 초기 기업들의 집적지고 그게 글로벌 그 빅파마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하에서의 분명한 그 역할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볼륨업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분야와 그다음에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하나는 저는 글로벌 홍보가 좀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생태계 출발점으로 그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이제 국제 세미나 같은 걸 이 바이오 특화 분야에 관해서 매년 좀 개최해서 전 세계 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 대전을 얘기할 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과학도시라는 말입니다. 대덕특구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생태계는 충분한 것 같은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그저 위기에 그칠지 아니면 대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그 어느 때보다 산학연관의 팀워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